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관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최근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압축적 근대화에 우리가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딜레마가 이렇게 양극화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라고 하면 보통 산업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도시화 그리고 민주화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 산업화나 도시화나 민주화는 사실 모두 좋은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는 건데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198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산업화라든지 또 도시화가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조금 더 약해지고 또 시장의 자유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자산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가 자유화되면서 나타난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압축군대에 성공한 나라에 사례가 없어요. 경제적 성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화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국가가 잘 통제할 것인가 또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부분들을 더 국가가 보완했어야 되는지 또 사회가 어떤 부분들의 어떤 양극화를 좀 방지할 수 있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라든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압축 성장에서 양극화를 통해서 압축 소멸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나 양극화되니까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뒤처진 사람 간의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에 너무 목을 매게 되겠죠. 한국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입시 경쟁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하면 사회 평균적인 삶을 누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경쟁의 사회가 되면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못해요. 최근에 여러 연구 조사들에 따르면 경쟁에서 이긴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보상을 받고 자기의 행복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 경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행복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경쟁자고 모두가 다 적인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그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연금 문제 같은 것이거든요.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나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연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연대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거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국회에서 연금 문제를 논의한 지가 딱 10년 됐어요. 10년 전에는 기술적인 문제였어요. 노인들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논의들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연금의 조건이. 10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는 연금 문제가 우리들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아이디어가 세대 간의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생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일정한 정도의 출생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낳지 않을 건데요. 우리 세대에서는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연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직전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된다면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의 연금 문제가 사실 그래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화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그러면 그 양극화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한 더 이상의 소속감을 가질 수 없고 그 사회를 위해서 공동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도도 대단히 빠르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념적 양극화 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조금 더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남북관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가치를 두고 나타나는 이념적 양극화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민주화 이후에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또 갈등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측면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보시겠지만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나 팬덤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 간의 정서적 양극화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정치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을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는 교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조사해 보면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은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결혼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게 벌써 2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같은 지역의 출신이거나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취미 모임들, 이런 모임들은 사실은 정치적 모임이 아니죠. 그 안에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만한 일이 아니고 정치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도 이제 그러면 그만 얘기하고 우리 좋은 얘기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면 동창 모임이 안 나간다든지 자기의 친한 친구하고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다든지 잘 나가던 취미활동 모임에서도 빠진다든지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양극화가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회사 안에서도 같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현상들까지 벌어지고 있죠. 크게 2-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정당이 취약해지면서 반대로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이런 현상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치인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관계를 팬덤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팬덤 현상 같은 것은 영화배우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정치로 넘어오면서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A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정치인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좋다. 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또 따라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시민사회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정당이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 수준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과거와 같은 5%, 7% 이렇게 되지 않죠. 경제적으로 더 이상 팽창되지 않는 상황에 한국이 온 거예요. 우리 정치 공동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처음 맞아보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세대들은 7%, 10% 고속 성장의 시대를 맞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국가 전체 부가 늘어나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나누어 먹어야 할 파이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한 집단이 가져가면 다른 집단은 그만큼을 손해가 보는 거죠. 이 파이 전체가 커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에게 부여될 사회적 자산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것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성향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아주 흥미로운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에 예산을 논의하면서 복지 예산 중에 일정한 정도를 노인들의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들의 기저귀 값을 지원해주는 돈으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고령화가 점점점 많이 진행되니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1개 지원했는데 이제 2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3개, 4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겠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추가하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복지를. 근데 지금은 국가 재정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젠더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성인 남성이 가장이 되어서 한 가족을 부양할 만큼 그런 정도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일자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갖게 되는 청년 세대들은 남성이 가장이 되고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그런 가족 양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젠더 간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남성들은 남성대로 우리는 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남성들이 군대 핑계를 대면서 여성들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죠. 걱정되는 것은 혐오가 발생하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제어하거나 설명하거나 건강한 논쟁이 발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게 되면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 양극화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어디까지 양극화가 심화되었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싫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지적으로 열등하다,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그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환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 되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혹시 가족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들인데, 반대로 이것이 베타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단계가 혐오예요. 혐오에서 더 나아가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개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지역에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학살입니다. 개토화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북한에서도 장애인을 볼 수 없어요. 지방으로 다 보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개토화시켜야겠다,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이 정치적 양극화의 수준이 이제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 수준으로 이제 가기 직전이에요. 아우,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한국 사회 참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만약에 말하고 있다면 나도 굉장히 위험 수준에 간 거예요. 그런 종류의 표현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양극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더 강화되면 노동시장의 이중 문제, 젠더 갈등 문제,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이런 것들까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 세대 연령, 지역,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기업 규모 간의 차이, 고용 기간의 차이, 고용 형태의 차이, 교육 격차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촘촘하게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고,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제도들을 하게 되면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의 산업 체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해요. 단순히 임금 차이의 수준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계에서 다른 형태의 산업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교육격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노동 조직의 형태도 좀 바꿔야 될 거고요, 복지제도의 측면도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한국의 복지제도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장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도 해결을 못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문제, 연금을 가지고 세대별로 어떻게 그 배분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대화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지조차 없다면 한국 사회는 이 극심한 양극화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공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망해버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런 선례를 대한민국이 인류의 역사에서 남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